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방병원부터 가서 치료 다 받고 그래야 내 몸에도 좋고 나중에 보상받을 때도 유리하겠지? 그 치료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손해 입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말로만 그때 진짜 아팠어요, 바로 병원 갔어요 라고 해봐야 보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굳이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교통사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고 이후 내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합의금 수천만 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누군가는 5천만 원 받고 끝났고 누군가는 2천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몰라서 손해를 받느냐 또 알고 지켰느냐, 그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절대 말 안 해주는 교통사고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그 이유와 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 당하고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행동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만 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방병원부터 가서 치료 다 받고 그래야 내 몸에도 좋고 나중에 보상받을 때도 유리하겠지? 그래서 한방병원 가서 별 의심 없이 부항 뜨고 뜸 뜨고 한약도 지어먹고 합니다. 처음엔 부담도 적고 치료받는 게 맞다고 느끼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치료가 계속 길어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 쌓이게 되고 그때부터는 보험사 태도가 확 바뀌어요. 이게 꼭 정말 필요한 치료였나?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막 치료의 적절성에 관해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으실 때 왜 이 치료를 받는지, 그 다음에 이 치료가 증상 개선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송에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부항, 뜸 같은 치료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툽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에서는 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치료와 증상 개선에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그런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치료비 보상도 어렵고 다른 손해배상까지 다 엉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치료받은 건데 그 치료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손해 입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으실 때는 그 치료와 증상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록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사진만 찍지는 마세요. 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이게 부서졌네 하고 차 긁힌 부위 한 장 딱 찍고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그 사진 한 장만 찍혀 있으면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어디 찍은 거야? 이게 앞범퍼예요? 뒷범퍼예요? 그리고 또 사진 보면 또 부서졌는지도 잘 안 보인다고 해요. 왜냐? 사진은 그 순간의 조각만 보여줍니다. 상황의 흐름도 없고 차량 간의 거리감, 위치, 움직임, 대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사진보다는 영상이 답이다. 영상으로 사고 차량부터 해서 한 바퀴를 360도 쭉 돌면서 주변 영상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소리, 차량 위치, 상대방 목소리, 나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다 담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땡겨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라고 말한 게 영상에 들어있다면 그 당시에 통증이 있었구나 라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진만 있고 말로만 그때 진짜 아팠어요, 바로 병원 갔어요 라고 해봐야 보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본인 주장 아니에요? 사진으로는 그날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잘못하면 증거가 없으면 패소할 수도 있게 돼요. 게다가 영상은 내 차 부서진 것만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현장 상황이 담겨야 진짜 의미가 있어요. 신호등이 어땠는지, 차로는 몇 차선에서 이게 사고가 난 건지, 상대방 차가 어느 방향에서 와서 어디서 멈춰 있었는지, 이런 것들 과실 비율 따질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증거가 부정하면 사고 당시 지나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수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상 찍어 놓으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요.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의 위치, 주변 신호등, 도로 구조, 교차로 상황, 그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거, 차량 번호, 얼굴, 이런 거를 영상으로 쭉 해서 360 돌려면서 찍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보험사랑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사고 후에 보험사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면 받아가지고 무조건 합의 관련한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보험사 사고 담당자입니다. 어디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죠? 말투는 굉장히 친절하죠.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전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정보 수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보험사 직원 아닐 수도 있어요. 손해사정사라는 외부 인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분들 말은 이렇게 해요. 저는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험사 편에서 했어요. 왜냐면 보험사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 꼭 나옵니다. 그날 괜찮으셨죠? 당일엔 병원 안 가신 거죠? 3일 뒤에 통증이 있으셨다고요? 이거 뭘 노리는 건지 아세요? 사고와 통증 사이 인과관계 부정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굳이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했던 말 한마디가 나중에 보상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이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고 제가 나중에 몸 좀 추스리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쪽에서 특히 이런 멘트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안 다치신 것 같으니까 대인 굳이 안 넣으셔도 되겠네요. 이 말에 네 하고 답하는 순간 그 녹취가 나중에 보상 포기서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도 판단은 절대 전화상으로는 하지 마세요. 판단은 병원 진단서 받고 변호사랑 상의하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절대 그냥 합의하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땡땡만 원으로 정리하시죠. 이 정도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그 정도면 됐죠 뭐, 합의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산정 내역서도 안 보고 합의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보상금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손해배상 항목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단 일수, 통원 횟수, 위자료, 과실 비율, 이런 항목까지 얼마가 책정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금액이 맞는 건지 또 빠진 건 없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산정 내역서를 보지도 않고 합의한다고요? 그럼 그거는 그냥 보험사가 계산한 그대로 무슨 근거인지도 모른 채 그냥 도장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여러분 과실을 50%로 잡아놨더라도 산정 내역서를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건 너무 과하니까 30%로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보험사는 한시적장애로만 처리해놨다. 그러면 우리 영구장애 여부를 따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이제 보험사 쪽으로 모든 판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산정 내역서 먼저 보내주세요. 그거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금액이 달라지고 내 입장이 달라지고 결정권이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소송 겁내지 마세요. 소송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소송을 하면 힘들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까 걱정되고 또 소송했다가 내가 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돈 문제로 더 그냥 싸우고 싶지도 않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큰 손해를 부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합의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도 압니다. 법원으로 가면 자신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과실이 크지 않고 실제로 다치셨다면 소송까지 가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선정한 것보다 법원은 피해자를 훨씬 더 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은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구조이지 정당한 피해자는 오히려 보호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4,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어요. 그 피해자분은 통원치료 꾸준히 받았고 증상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항목을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니 휴업손해도 너무 낮게 잡혀 있었고 장애 부분도 한시적으로만 평가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협의 어렵고요, 우리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소송을 내지도 않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는데도 4,8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통보만 했을 뿐인데 소송하겠다고 합의금이 1,700만 원이나 올라간 겁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송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다는 입장만 보여줘도 테이블 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건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소송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마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보험사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처는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였습니다. 필요하실 땐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